나는 지영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두운 항구의 창고에서 수혁의 손에 들린 서류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영은 흔들리는 그의 눈에서 깊이 가라앉은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그와 함께 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가 센터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 태국 남부의 위험한 항구까지 이어질 줄은. 치유를 찾아왔던 두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비밀이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함께 지영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35살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 푸켓 근처 작은 섬의 요가 센터에서 이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어젯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문득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을 다시 찾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상처와 그로 인한 갈등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이혼 후에도 그 빈자리를 도무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5년차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3년이 지나도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계속된 임신 실패로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거듭된 실패로 힘들어하는 제게 남편은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위로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임신 과정이 저 혼자 겪는 외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수십 번 오가며 불임 시술을 받았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몸은 붓고 감정은 예민해졌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체외 수정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몇 번이고 바늘을 찌르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실패한 뒤의 반응이었습니다. 매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시댁은 수정란이 제대로 착상하지 못하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위로하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 없이 서로의 상처만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에 더 몰두했고 저는 불안과 우울 속에서 혼자 방황했습니다. 시댁의 은근한 압박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밭이 좋지 않으니 씨가 아무리 좋아도 별 수 있나, 이제 그쯤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차라리 뭐라고 직접 말했다면 맞서 싸울 수라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말과 시선이 때로는 침묵조차도 저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은 그만하자. 그 말을 건넸을 때 남편의 눈에서도 같은 생각이 읽혔습니다. 우리 모두 지쳐 있었어요. 우리의 8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서울에서 다시 직장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흔한 일이라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경단녀와 돌싱이라는 타이틀이 제 뒤에 따라 붙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흔하다고 앞에서는 말하지만 할 수 없이 경력과 상관없는 곳에 취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30대 중반이라 재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숨이 막혀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인터넷을 뒤지다 태국의 요가 수련센터를 발견했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자연 속에서 며칠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고 서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짐을 싸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렇게 6개월 전 거의 아무런 계획도 없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푸켓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의 요가 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맑은 공기,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2주일만 머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1년 과정의 요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수련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요가 지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찾은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요가 수업, 깊은 명상, 채식 중심의 식단.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도자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치유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깊은 밤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울기도 했고, 명상 중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밀려와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요가를 가르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새로운 수련생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수혁이라는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다른 수련생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명상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존재라는 것을요. 수혁 씨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아침 요가 수업을 마치고 해변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편안해서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센터의 관리자가 새로운 수련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센터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니 이제는 저도 오래 머문 사람 축에 들어서 새로운 수련생들에게 센터를 소개하는 역할을 종종 맡곤 했거든요. 처음 본 수혁 씨는 다른 수련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와 휴식을 위해 이곳에 오지만 이수혁에게서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졌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휴식이 필요해서 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센터를 둘러보는 내내 수혁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에도 짧게 대답할 뿐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로운 수련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곤 하는데 이수혁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아픔이 보였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성적인 성격인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혁 씨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침 요가 클래스에서도 항상 가장 뒤에 자리를 잡았고 단체 식사 시간에도 자리가 있음에도 혼자 밖에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명상 시간에는 누구보다 깊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집중은 마치 뭔가에서 도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 역시 남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이혼 후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수혁에게 자꾸 시선이 갔어요. 아마도 그의 고독함이 제 외로움과 어딘가 닮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저녁 해변가에서 혼자 명상하고 있는 수혁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보름달이 바다 위로 떠오르던 밤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그날은 왠지 용기가 나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수혁 씨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혁 씨는 점점 제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요가가 끝나면 같은 해변을 걷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항상 일상적인 것들로 한정되었습니다. 날씨, 요가 수업, 센터의 음식,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함께 책을 읽던 중 수혁 씨의 팔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꽤 깊고 길었는데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혁 씨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급하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점점 더 수혁 씨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내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역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혁 씨와 저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고 그의 비밀을 풀어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기묘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수혁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닥불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불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나 치유하고 싶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수혁 씨는 항상 그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자리에 없더군요. 명상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갈 때 저는 혼자 해변을 걷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로 비치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모래사장을 걷다 보니 멀리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수혁 씨가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겨 그에게 다가갔어요. 수혁 씨에게 왜 항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수혁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은 달빛 아래 더욱 굳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감정을 나누는 게 쉽지 않다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수혁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혁 씨는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약 수사대 소속의 형사였어요. 이곳에 온 것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최근 다룬 사건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는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추적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를 잃었다고 했어요. 수혁 씨는 그날 밤 자신과 진우 씨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대가 오기 전에 상황만 살피려고 했다는 거였죠. 이야기를 하는 수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진우 씨가 먼저 들어갔고 총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수혁 씨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동료 진우 씨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수혁 씨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들어갔어야 했다고, 동료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수혁 씨는 그 이후로 계속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진우 씨의 얼굴이 보이고 그 총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휴직을 신청하고 이곳에 왔다고, 명상과 요가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수혁 씨는 그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고 가끔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발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자주 혼자 있으려 했던 이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혁 씨는 더 이상 그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도망칠 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혁 씨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수혁 씨는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경찰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줘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데 왠지 저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조용히 고백했어요. 수혁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그를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혁 씨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상처에 대해서도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와 홀로 침대에 누웠을 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혁 씨의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그 사건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제 상처를 치유하러 온 이곳에서 또 다른 아픔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혁 씨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한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를 멀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매일 아침 요가 수업이 끝나면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보통은 말없이 걷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가끔씩 수혁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마약 수사대에서 일했던 경험, 힘들었던 사건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추억까지. 하지만 진우 씨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 너무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수혁 씨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가득 차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어요. 아마도 주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소리였을 텐데 수혁 씨의 반응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은 듯 굳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그의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때는 오직 수혁 씨를 안정시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숨을 쉬도록 도왔어요. 몇 분이 지나자 수혁 씨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혁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해변가 벤치에 앉아 그와 함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혁 씨는 조용히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리나 빛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황 발작이 온다고 했습니다. 심한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고요. 그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수혁 씨는 점점 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멍해지기도 하고 요가 수업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더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수혁 씨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수혁 씨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사건 파일이었어요. 진우 씨가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의 자료들이었습니다. 수혁 씨는 이곳에 와서도 계속 그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혁 씨가 저에게 그 사건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운했어요. 저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혁 씨에게 느끼는 감정은 분명 특별했지만 그의 상처가 너무 깊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동시에 이곳에 온 본래 목적인 저 자신의 치유와 요가 지도자 과정에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수혁 씨가 저와 함께 있을 때조차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 중에도 갑자기 멍해지거나 밤중에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함께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수혁 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수혁 씨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상처받지는 않을까? 나 역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데 또 다른 아픔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혁 씨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아침 요가 수업을 마치고 해변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망고 스무디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수 씨, 제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왔는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미소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 씨는 제가 있는 곳을 찾는데 꽤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결국 요가 학원을 통해 이곳 센터의 정보를 얻었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절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민수 씨는 조용히 저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잊지 못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태국까지 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초기, 점점 커져가던 아이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우리 사이에 생겨난 깊은 골.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들이 이제는 저와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떠난 후 깊은 생각을 했고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좋다고 그저 저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재결합을 원한다는 민수 씨의 말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수혁 씨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재회에 혼란스러웠고 지금의 제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해한다며 일주일 정도 이곳에 머물 예정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바닷가를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수 씨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주저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고 특히 수혁 씨와의 만남은 제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어요. 해변을 걷다 보니 멀리서 수혁 씨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민수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아직 우리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혁 씨에게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혁 씨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 남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불안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게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민수 씨와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수혁 씨를 향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혁 씨의 깊은 상처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수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말했어요. 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수혁 씨가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와의 식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 서로가 변화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 씨는 진심으로 변했고 저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오는 길, 문득 수혁 씨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그가 아직 깨어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지만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 씨와의 안정된 미래, 수혁 씨와의 불확실하지만 깊은 교감. 두 갈래 길 앞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 씨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 이전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혁 씨와 함께 그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이 저에게 옳은 것인지, 어떤 선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고 수혁 씨는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 씨가 센터에 나타난 이후 수혁 씨는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요가 수업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화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센터 관리자로부터 수혁 씨가 잠시 센터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수혁 씨의 방을 찾아갔지만 그의 짐은 그대로 있었고 다만 책상 위의 서류들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수혁 씨가 저를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일로 다시 위험한 곳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수혁 씨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수혁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매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수혁 씨 생각뿐이었어요. 넷째 날 아침 드디어 수혁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그저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갈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 안도하면서도 수혁 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쩌면 수혁 씨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의 방을 다시 찾았어요.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간 수혁 씨의 방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펼쳐보니 여러 지명과 날짜 그리고 몇몇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국 남부 항구 마이너스 이틀 후 거래라는 메모가 오늘 날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혁 씨가 말했던 그 마약 조직과 관련된 건지, 그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수혁 씨의 서랍을 뒤져보니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해보니 그 안에는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정보와 사진, 그리고 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진우 씨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혁 씨는 휴직 중이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태국 남부에서 거래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혼자 그곳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태국,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혁 씨가 남긴 자료 속에서 그의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저는 최대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혁 씨가 휴직 중이지만 계속해서 그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태국 남부의 어떤 항구에서 거래가 있을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혼자 떠났다는 것까지요. 그분은 심각한 목소리로 저에게 감사하다며 즉시 태국 경찰과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 안을 계속 서성였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민수 씨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수혁 씨가 경찰이라는 것부터 지금 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민수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혼했지만 저를 여전히 걱정해주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수혁 씨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태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수혁 씨를 향한 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항구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수혁 씨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숙소를 잡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혁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항구 근처 카페에 앉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수상한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차는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창고 건물 앞에 멈췄고 몇몇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수혁 씨가 USB에 저장해 두었던 사진 속 인물들이 있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수혁 씨의 상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태국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라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수혁 씨를 걱정했어요. 그가 저 안에 있는지 무사한지. 갑자기 창고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총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들이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일부는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들이 누군가를 부축해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은 분명 수혁 씨였습니다. 저는 통제선 너머로 뛰어가 수혁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혁 씨는 약간 다친 것 같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고 저는 그의 메모를 보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수혁 씨는 쓰게 웃으며 자신이 경찰 본부에 보낸 정보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왔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수혁 씨는 혼자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태국 경찰과 협력하여 이 작전을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수혁 씨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건에 매달린 이유가 진우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트라우마도 절대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수혁 씨가 병원에서 이틀을 지낸 후 우리는 다시 요가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혁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가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이곳에 머물며 제 소식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수혁 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의외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혁 씨에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며 해변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수혁 씨를 바라봤더니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변에서 민수 씨는 오랜만에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제가 태국 남부로 수혁 씨를 찾아 나섰을 때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수혁 씨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지만 제 행복을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미안했어요. 민수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센터로 돌아왔을 때 수혁 씨는 자신의 방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수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진우 씨의 죽음과 관련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더 이상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수혁 씨는 이제 정말로 휴직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자신과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지.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대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센터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와 수혁 씨는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혁 씨는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요가 수업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고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때로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그런 순간이 오면 제게 손을 내밀어 위로를 청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센터 근처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혁 씨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 제가 그의 삶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수혁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증표로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과거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저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받아들이며 눈물이 났어요. 수혁 씨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수혁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함께 감당하고 싶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혁 씨는 처음으로 진우 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함께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요. 수혁 씨는 더 이상 그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우 씨를 기억하고 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혁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 역시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상처와 불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슬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까지.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제와 같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수혁 씨와 함께 아침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혁 씨는 자신이 태국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수혁 씨에게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혁 씨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오직 자신의 치유와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혁 씨에게 요가 지도자 과정을 계속해서 마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도 함께 이 과정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수혁 씨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함께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가 센터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어요. 수혁 씨와 저는 함께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이제 각자의 수료증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단지 아픈 마음을 치유하러 왔을 뿐인데 이제는 새로운 직업과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수혁 씨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둡고 무거운 기운은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가끔 진우 씨 생각에 조용히 침묵에 잠길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가와 명상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요가 수업에서 수혁 씨는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달라졌어요. 이혼 후의 상처와 불임으로 인한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테고 수혁 씨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1년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혁 씨는 경찰로 복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의 곁에서 지지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어요. 특히 상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난주 우리는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켓 주변의 섬들을 돌아보며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수혁 씨의 옆모습은 제가 처음 그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수혁 씨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놀랐어요. 그는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에 실패한 결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결혼식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수혁 씨의 가족들과 제 부모님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할 예정이에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평화와 진실함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니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저는 이곳에 치유를 찾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받아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혁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곳 요가 센터에서의 송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수련했던 친구들과 스승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얻은 가르침을 나눌 거예요. 수혁 씨는 특별히 진우 씨를 기리는 작은 명상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평화롭게 안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도 있지만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담아 돌아갑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배운 사랑의 의미, 그리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까지. 수혁 씨와 저는 이제 서로의 상처와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예전의 상처가 다시 아플 수도 있고 새로운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치유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처도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해 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깊이 와닿습니다. 살면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처를 안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